문호동입니다. 한밤에 도둑놈이 찰떡 한 구름이를 몰래 던져놓고 간 것처럼 해방이 왔다. 친일 문학가로 알려진 서정주 시인이 한 얘기입니다. 예술가답지 않나요? 해방은 댐이 뚝이 터지듯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에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자식을 보내고 노역을 나가고 이런 판에 갑자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조선 백성들이 꿈꾸던 그 해방, 독립국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뻥 터져버리니까 백성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70만 명이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었고요. 군인과 경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 길거리를 일본 경찰을 보면서 옛날에는 고기도 못 들었지만 어깨를 펴고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치안이지, 일본 애들이 흥남철수 때처럼 가방 하나 울러매고 도망가듯이 간 거 아니에요. 미군정은 우리나라 와서 일본 병사들, 일본 군인들에게 정식 항복 문서를 작성을 하고 어떻게 철수할 것인지, 어떻게 곱게 보내드릴 것인지를 협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왔다고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떠들고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을 장수를 해요. 그런데 일본의 그 일정 관리, 엔도라는 관리가 치안을 우리나라 누구에게 넘기고 싶어 해요. 치안을 넘기겠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경찰을 빼고 자기들 백성들을,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하지 않게끔 치안권을 가져가라. 누구에게? 송진우에게. 송진우는 세계적으로 학문을 익혔고 중도 우파로 불림을 받던 분. 이분은 하지 미군정 사령관에 대담을 하고 이분의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먼저 갔어요. 당신이 치안권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송진우 이분이 동아일보 사장이었죠. 상해 임정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들어올 거다. 그 양반들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빨리 주고 싶은 거야, 엔도는. 그래서 여운형이라는 분에게 찾아가요. 중도 좌파라고 했죠. 여운형은 그러죠. 상해 임시정부는 해외에 있는 많은 독립단체 중에 한 단체이다. 국내에서 일본 경찰들하고 싸우고 우리가 사실은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 우리가 받을게. 그래서 여운형이 치안권을 받고 난 뒤에 건국준비위원을 차려요.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 경찰들은 우리가 손을 못 대지만 일본 경찰 아래에서 따라다니면서 일본 경찰 노릇을 했던 한국인들은 몽둥이질을 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아주 그냥 개판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이 수모를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던 그 생각들 때문에 해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피해본 사람들이 한국인, 일본 경찰이었죠. 그 양반들 80%가 잠적을 하거나 도망을 합니다. 그것이 공백을 건국준비위원회 그분들이 차지를 해서 자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 누가 건국준비위원회만 있었지. 사실은 그 담당할 사람들이 작기 때문에 여운형은 전 모든 당이라는 게 300개가 있을 때잖아요. 우리나라는 일정 때 선거권이 없었어요. 피선거권도 없었어요. 그냥 그 양반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시대인데 해방이 되니까 너도 나도 정치를 하고 싶다, 독립을 하고 싶다, 오케이 할 줄을 몰랐죠. 신문사가 40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가기 전에 70만 명이 가기 전에 그 재산을 누구에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그 창립 멤버 그분은 마산에서 일본 놈들이 갈 때 술 한잔 먹고 마산 창동에서 술 한잔 먹이고 그 김해에 있는 땅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거지. 일본들이 남기고 간 적산 가옥들 그 재산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난리구판이 힘 있는 놈이 뺏어가고 머리 있는 놈이 뺏어가고 단체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부잣집 양반집이 갑자기 엄청난 재산을 남겨두고 야반 도주를 했어.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던 것이.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큰형은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열고 막 당을 모집하니까 발을 설쩍 들여요. 조선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발을 들여서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왔던 김규식이라든지 중도 우파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극자. 저놈들하고 같이 못한다. 우리는 임시정부가 좀 있으면 들어올 거니까 그쪽에 갈 것이다. 박헌영은 땡큐죠. 그 박헌영은 말씀드렸다시피 레닌 대학 출신이에요. 레닌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느냐? 그 공부를 확실히 했던 사람이죠. 동부 유럽이 공산화가 될 때 첫째 조건은 좌우 합작을 해요. 좌파 우파가 모여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좌파들이 우파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요. 신상을 털거나 나중에 안 나가면 암살을 하거나 결국은 공산화를 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박헌영도 그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죠. 박헌영은 미군이 올 것이라는 걸 알기에 9월 4일 날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기 며칠 전에 조선인민공화국을 딱 만들어요. 여운형은 용납이 안 되죠.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 나라를 만들고 나서 그 수장을 우리나라로 들어오지도 않는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을 쫙 만들어서 신문에다가 공개를 해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승만이 총리나 대통령이다. 우리는 떳떳한 우리나라가 있고 독립된 나라가 있다. 이건 미군이 들어오면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박헌영이 자기의 9월 4일이니까 한 20며칠 만에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자리를 딱 잡아요. 대단하죠? 9월 8일 날 인천항으로 미군정이 들어와요. 하지 중장이 24단 사단장이에요.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시골 출신인데 오로지 군의만 해요. 군인들 24사단 그러니까 일본 태평양 전쟁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고 또 저기 독일군하고 싸우러 가서도 거기도 많이 죽고 제대로 된 병사들은 살아남은 병사들은 그냥 막 보충해서 그냥 하루 만에 중사 상사 막 이런 잔류병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면 좀 오버가 되나요? 하여튼 그런 군대가 24사단이 딱 들어오면서 초기 선발대가 들어오잖아요.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 이 내각들을 데리고 인천항에 가요.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미군정이 쟤들 뭐야?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군정이 9월 9일 날 포고령 1호를 내려요. 미군정 포고령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포고령 2호 개기지 마라 죽는다. 우리나라 해방을 맞이한 독립을 맞이한 우리나라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일본군에게, 잔류한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승까지 밀려온 소련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게 두 번째 목표예요. 민정은 이렇게 외칩니다. 임시정부 공화국은 인정 못한다. 남조선에는 그때 조선이라고 봐야죠. 한국이 없었으니까. 남쪽 조선은 유일한 정부는 미군 정부밖에 없다. 상해 임시정부 인정 못한다. 들어오려면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라. 까불지 마라. 말 안 들으면은 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행정관리들을 그대로 채용을 하는 거죠.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을 쓰려고 보니까 제대로 된 놈들은 조선인민공화국, 인공, 거의 사회주의 경향, 소련, 러시아 뭐 이런 공산화 성격의 임정만 있는 거야. 나머지 당은 제대로 된 당이 없어. 그러니까 걔들을 쓰려니까 안 되지. 우리는 공산화를 막는 게 목적인데. 당연히 걔들을 배척하고 나머지 하나 수가 뭐예요? 외정 때 관리를 맡았던 체계가 미국이 생각하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위치는 선진 유럽을 받아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고 공업화에 성공시켰고 유럽화에 성공시켜서 어마어마한 군함을 건조해서 미국하고 다이다이 떴던 모든 체계가 완벽한 나라, 행정, 맞죠? 근데 조선은 뭐예요? 조선 인민들은 맨날 피지배국으로서 살았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 교육 없었다. 당연히 우리는 일본 행정 관리 그대로 받겠다. 그리고 공표를 합니다. 도망갔던 일본 시대 때 관리들 다 들어와라. 80% 도망갔던 일본 일정 때 한국 순사질을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9월 10일 날, 9월 9일 날 미군 보고령을 내리고 9월 10일 날 조병욱, 장택산, 신혁기 그리고 송진우를 주축을 해서 한국민주당을 창설해요. 한국민주당은 뭐예요? 완전하게 미군정의 행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요. 한민당이에요. 그리고 하지 중장이 메가더한테 얘기해서 이승만 박사를 들어오게 하라. 중심이었다. 누군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게 10월 16일 날 메가더한테 요청합니다. 메가더는 이승만하고 상당히 친해.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혼을 낼 구중을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메가더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죠. 하버드, 스탠포드 다니면서 그 당시에 미군 정치를 관리하던 그분들하고 동기일 수도 있고 동문일 수도 있고 정치력이 뛰어났다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치적인 문제죠. 신탁통치, 반탁통치 이런 부분은 이승만하고 김구 선생을 따로 모아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북조선이죠. 북조선은 김일성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46년 2월 달에 북조선 북로당을 하나 세워요. 임시 나라를 건국을 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토지를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은 레닌이 썼던 방법이죠. 동유럽을 공산화시킬 때 쓰던 방법이죠. 토지를 모조리 압수를 해요. 그리고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 공평의 개념이 뭡니까? 충성도에 따라서 토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 당시 남한 인구가 1600만이었어요. 갑자기 북한에서 내려온 120만 명,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서 500만 명이 늘어나서 2100만이 됐어요. 북한은 900만 인구, 우리는 2100만. 여기까지가 정치적인 얘기고, 산업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는
일본 기술자들, 우리나라 산업을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했던 일본 백성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버려요. 북한은 이 48년도까지 한 700명, 800명 기술자들을 우대하면서 기술자를 안 보내고 그 기술을 그대로 전수를 받게 해요. 비료공장, 흥남 비료공장, 그 비료공장이 우리나라 유일했었는데 그 비료가 안 오니까 46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가뭄에다가 농사가 제대로 안 되죠. 45년도까지는 풍년이 들었어요. 미군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 트레이드를 했어요. 시장 경제를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황당한 짓이었습니까? 쌀은 그렇게 돼서 46년도에는 가뭄에다가 흥남 비료가 들어오지 않아서 가뭄에다가 농사가 씨알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산업의 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수풍 발전소, 압록강의 수풍 발전소가 96%를 전기를 생산했어요. 우리나라는 4%밖에 전기가 안 왔어요. 걔들이 전기까지 끊어버려요. 북조선과 남조선의 해방 전의 상황이 어떤지 상상이 되시죠? 이 상황에서 박헌영이 만든 그 조선인민공화국은 어떤 처신을 했겠어요? 미군정하고 싸울 준비가 완벽하게 됐죠.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뺏긴 그 지주들의 자식들, 공산 빼갱이라 그러면 치를 뜨는 그 사람들이 전방에 나가서 행동대원들이 되는 거죠. 싸울 준비가 완벽하게 된 해방전국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박헌영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대구, 여선, 제주 연달아서 쭉 진행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방전국에 쭉 만들어집니다. 미군정도 대책이 없었어요. 더 할 방법이 없었어요.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고 딱 자리를 잡는 순간 이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돼요. 미국은 메가드는 절대 공산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데 박헌영은 스탈린을 만나고 다니고 김일성을 만나고 신탁통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소련은 대충 판을 보니까 될 것 같거든. 일본한테 항복 받았으니까 우리는 끝나고 집에 가자. 미군정 너희도 빨리 그만하고 집에 가라. 끊임없이 미군정에 압박을 해요. 그리고 소련은 47년도 그 정도에 그냥 집에 가버려요. 미군정도 할 수 없이 49년도 6월달인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막 해가 뜨네요. 그렇지 않아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희끗희끗 쳐다봐서 제가 아주 익숙하지 않아서 중간에 말이 좀 이렇게 흐트러지긴 했습니다만은 준비했던 생각들을 다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까지 해방전국 미군정과 박헌영이 싸울 준비가 된 상태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